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정리하고 뉴스의 안팎을 분석하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김정래 기자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셀프 후원 의혹에 발목이 잡혀 결국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김기식 의혹의 전말, 로우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른바 셀프 후원금 논란에 발목이 잡혀 결국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선관위 유권 해석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 이 선관위가 국회의원의 임기 말 자녀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조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자신이 소속된 의원 모임인 이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요. 선관위는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한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액수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액수가 문제가 됐는데요. 더 좋은 미래 월회비가 2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5천만 원 후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종전의 범위라는 거는 뭐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이 기존에 해오던 후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 후원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리는 데는 이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일단 인턴을 포함한 그 해외 출장과 그 출장 중에 일부 관광 코스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다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대해서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그 내용 그리고 비용 부담의 경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일도 양단식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만큼 이 피감기관 비용 해외 출장 관행은 앞으로는 확실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사자 김기식 원장이나 청와대 입장 같은 건 나온 게 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에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오전에 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사표를 내긴 했지만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입장인데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지출 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신은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의원 정책 모임에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인사 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럴 일 없다고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셀프 후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당초 거치 논란의 발단이 됐던 이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정치자금법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밝힌 대로 출장의 목적 등을 두루 고려를 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엔 출장 목적이 의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식 전 원장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해서 위법한 출장은 형사처벌을 하고 네. 위법 사용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자라는 이런 청원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청원 동참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볼만할 것 같네요. 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행은 뭐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놓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법적 쟁점을 이슈플러스에서 정리했습니다. 물싸대기, 물벼락 갑질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성난 여론이 조 전무에 이어 조 전무 어머니 이명희 1호 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로로 분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조현민 전무의 휴대폰 2대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전무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명품 밀반입 등 제보가 쏟아지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플러스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추도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겠다고 하던데 뭐 어떤 발언인가요?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 네. 추도식에서 이 총리는요, 이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주는지 일깨웠다면서 네. 이제 오늘은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참사의 진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네, 일단 세간에서 이제 제기가 됐던 네. 미용 시술이니 이런 의혹들은요,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다만 보고 시간을 조작한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요약하면 구조 가능 시간,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을 지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 보고 시간 같은 것을 조작을 하고 정식 업무 라인이 아닌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네. 그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서 사후에 공문서 그리고 대통령 훈련 같은 것들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검찰 수사나 기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네. 넘겨진 상태고요. 네.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군 검찰에 이송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더 있죠? 네, 국정원장을 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랑 네. 이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이병기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네. 이들 세 사람이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해수부 관계자들한테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해수부 해양정책실 산하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라. 위원회에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정부 여당의 불리한 결정은 대책을 마련해서 미리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러한 것들을 지시한 걸로 네.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요, 해수부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조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대응 전략 문건까지 따로 작성을 했는데요. 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예산을 안 준다든지. 뭐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해수부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해수부는 대응 방안에 따라서 네. 이제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수부 관계자 및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 실제 실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지난달 열렸는데요. 네. 이제 윤학배 전 차관 측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 이제 조윤선 전 수석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재판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월호 보고 조작 그리고 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해서 네. 이병기, 조윤선, 안종범, 김기춘, 김관진 등 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요.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모두 추가 기소됐습니다. 네.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네. 세월호 선박 관계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라고만 하고 네. 정작 자신은 배를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은 이제 살인 등 혐의로 대법에서 무기징역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기관장 등 선원과 청해진 해운 대표 등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뭐 이달 초에 2기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돼서 조사 활동 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전복, 원인 등 아직도 뭐 미진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재벌2세의 그렇고 그런 갑질 정도로 시작됐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사대기 논란이 밀수 등 한진사주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들여왔다는 건가요? 네, 다양합니다. 고가의 명품에서부터 가구나 의류, 또 인테리어 소품, 예. 또 식품 같은 생활용품까지 하다못해 영국산 십자수, 속옷, 소시지 뭐 이런 것까지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네.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이 조연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의 물품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카터스라는 미국 아동복, 또 성인 속옷, 150kg이 넘는 가구, 또 인테리어 용품 등 모두 이 조연아 사장 물품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속옷에 소시지까지 재벌이니만큼 유별난 것은 유별나다고 해도 이걸 왜 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에는 이 면세 한도인 $600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과 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내야 됩니다. 네. 이런 세관 신고를 안 하고 몰래 물품을 들여왔다고 해서 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물품이 달라서 그렇지 금괴나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오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 물건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지속적으로 몰래 들여올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밀수 수법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예. 공항 상주 직원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사주 일가의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둔갑시켜서 빼돌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항 상주 직원 통로, 이게 뭘까요? 네, 통상 해외에서 배나 비행기로 출입국을 하려면 CIQ라는 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C는 커스텀스, 세관 검사, I는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목적 등 심사, Q는 쿼런틴 가공품을 포함한 동식물 검역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의 경우고요. 공항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이나 기장 등은 이런 일반적인 수속을 밟지 않고 별도의 직원 전용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출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로로 이 사주일가 물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직원을 해외 택배 심부름꾼으로 시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대한항공 승객 수화물 운영팀 내부에는 총수 일가의 물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부 전담팀, 일종의 별동대까지 뒀다고 하는데요. 이 물품들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코리안 에어 VIP의 약자인 KIP 코드라는 것으로 분류돼서 특수 화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깨지기 쉬운 물건은 승무원이 자리에서 안고 온 경우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택배가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주일가 개인 물품을 이 회사 물품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 수법은 주로 물건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서 직원들이 전용 통로로 갖고 들어가기 힘든 경우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무게가 100kg이 넘는 이런 대형 화물들은 대한항공 회사 내에서 다른 지점과 다른 부서 사이에 주고받는 물품을 의미하는 INR 코드를 받아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INR 물품은 따로 운송료도 매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운송료는 둘째치고 예. 총수 일가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서 들여왔다는 폭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항공기 부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품목입니다. 예. 이 총수 일가 물건을 이렇게 면세 혜택을 받는 항공기 부품을 뜻하는 영문 에어크래프트 파트라고 표기해서 들여왔다는 건데요. 아예 공항 계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항공기에서 대한항공 화물차로 사주 일가 물건을 후다닥 싣고 사라졌다는 것이 또 이게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농담으로 뭐 밀수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범죄인 것 같은데요. 네, 회사에 이 손실을 끼친 행위는 배임, 또 정당하게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조세포탈 또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네.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준석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특가법상 밀수한 물건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화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사 직원들이 몸종도 아니고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와 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폭행 또는 상습폭행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조현민 전무의 물뿌리기 갑질. 폭행죄 성립 여부를 김수현 변호사가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물싸대기, 물벼락, 갑질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파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물싸대기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폭행죄라고 하면 주로 주먹 다툼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형법에서 폭행죄, 폭행이라고 하면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하는 것을 이제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현민 전무는 얼굴에 뿌리진 않았다, 뭐 바닥에 던진 게 튄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행사가 되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던져서 친 거는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던져서 튀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서 그것을 던졌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을 맞은 피해자가 뭐 만약에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선 처벌할 수 없고요. 다만 이 유리컵을 던졌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이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뭐 조현민 전무 뭐 욕설, 녹음 파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욕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했으면 협박죄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언론에 공개된 해당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자 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3자 간에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즉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을 제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을 다른 어떤 제3자가 녹음을 했을 때 그 제3자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녹음 파일을 들어봤고 또 그 녹음자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을 보면 녹음자가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그 밖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서 녹음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어떤 녹음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녹음 파일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제공을 해도 처벌을 받나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는 이런 공익적인 이유로 녹음을 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에서 대안을 빼달라, 뭐 태극 문양 박탈해달라, 뭐 이런 뭐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진 상사는 1960년대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름 그대로 대한항공이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항공은 어쨌든 100% 민간 항공사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요. 다만 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이 이름을 그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한항공 이름을 그만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 없는 이상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상표권 소송 이런 거 내서 혹시라도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근데 우선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그 심사관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이나 이 태극 문양 상표는 이미 상표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이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물벼락 갑질 사태가 터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진 시가총액이 3,200억 넘게 날아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비싼 물 한 컵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포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일당. 사건 진상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정치권의 공방만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드루킹 사건의 발단과 경찰 수사, 댓글 여론 조작의 법적 쟁점을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드립니다.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드루킹 사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유정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유 변호사님, 드루킹 사태 발단부터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한 단임팀 결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동원 씨는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뭐 국민 뿔났다, 뭐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뭐 등과 같은 반대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합니다. 뭐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자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민주당 원인 또 다소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 씨가 민주당원이고 또 친문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예, 김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후보로 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절했고요.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척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 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김경수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김 의원은 어제 경상남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쟁을 조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라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자신은 무관하다, 조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혀달라라는 뭐 반응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게 새롭게 또 밝혀진 거죠? 예,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경찰이 공개한 URL 10건 중 8건이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그리고 동정, 토론회 보고부터 여심에 올인한다는 가벼운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사도 전달한 것을 보면 당장 연루설을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김경수 의원 입장 또 궁금해지네요. 예, 김 의원은 처음에 김 씨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라는 정도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지인에게 보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존 주장과 대치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고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난 이상 김경수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빠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김 씨를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더라고요. 네, 김 씨는 이번 말고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으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있었는데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댓글 조작 사건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지 전망 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사건은 개인적인 정치 행위냐, 여론 조작이냐, 그리고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요. 네. 특별한 수입이 없는 김 씨가 공범들과 수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1년간 운영비가 11억이나 되는 김 씨가 이끄는 경제 공진화 모임의 자금 출처들을 조사하면 그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공범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향후적으로 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하게 될까요? 예, 예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예. 김 씨가 일반인이다 보니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예,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얘기까지 나올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그 내용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안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한 명이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평균적인 법관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에서 사연을 알아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미투. 폭로 1호 대상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0여일 동안 안 전 검사장 등을 조사한 조희진 검찰 성수행조사단장.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신안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했는데 상식과 원칙, 평균적인 법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던 장애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가해자였던 염전업주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인 광주지법 머포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 박모 씨의 지장이 찍힌 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참작됐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박 씨는 염전에서 무려 15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염전업주의 아들이 선고 사흘 전 박 씨를 찾아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박 씨 변호인은 이 처벌 불원서가 박 씨 뜻에 반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적장애 2급에 한글도 모르는 박 씨를 속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처벌 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사유를 일부 달리하긴 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염전업주를 풀어줬습니다. 이에 박 씨 변호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부실 재판으로 인한 피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박 씨 측 최종규 변호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처벌불원서가 그 지적장애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했는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최종규 변호사는 지난 3월 변론 종결 뒤 박 씨 재판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외를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재판부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 기일 진행 및 변론 종결, 재판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평균적인 법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희망한다. 그 처벌 불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지적 장애인의 진위일까, 왜곡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법관을 이라는 것이 최종규 변호사가 남긴 글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염전업주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선 아무리 상대방 피고인 변호인이 전직 목포지원장 출신이더라도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 씨 측 대리인 최종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재판은 1심 판결로 끝날 재판이 아니라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기각되면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사실상 해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79일간의 검찰 성추행 조사단 조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과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 기자가 조사단을 이끌었던 조희진 조사단장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죠. 김정래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조사단 발족 이후 79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이 받아준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투. 그 폭로 1호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구치소 근처에도 안 가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검찰로선 뼈아픈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진모 전직 검사에 대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후배 여검사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조사단장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통영지청 부당 인사 발령의 빌미가 됐던 지난 2014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조희진 단장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봐주기 조사,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설상가상 조희진 단장은 서지현 검사 사건 수사 지연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34건. 이 가운데 성희롱이 17건,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도 11건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해단 수순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조사단 출범 다짐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별도의 조사단까지 꾸려 석 달간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실형을 살릴 만한 성범죄는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이 성 문제에 관해선 유리처럼 깨끗한 건지,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던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친모의 카르텔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에서 의원 법안 발의 급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로우투데이 현장 기획에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중증 장애인 77명이 오체 투지 행진을 벌인 현장과 법적 쟁점을 함께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관으로 국회 입법 기능의 현황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기능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선 의원들의 과도한 법안 발의가 문제 아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단 의원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음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지난 15대 806건에 불과했던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 국회에선 165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17대 5728건, 18대 1191건, 19대 15,444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도 11,281건으로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미 18대 발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앞다퉈 발의만 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법안 심의와 통과는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유불급,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법안 간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법안 가결률은 갈수록 떨어져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법안 가결률은 17%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수치엔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가결된 법안 건수는 더 적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18건 이상은 그냥 상임위든 법사위든 오늘도 계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구습이 되풀이되는 배경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본질적인 헌법상의 기능은 입법 기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라는 공간이 좋은 내용의 그런 입법 기능 활동들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개선책은 의원 발의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고 탄탄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입법 지원 조직의 내실화,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연계, 시스템적인 입법평가를 통한 개선지표 제공 등이 제시됐습니다. 관련해서 송수연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졸속 법안의 발의로 인한 입법비용 증가, 낮은 가결률, 높은 폐기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보완 개선하고 의정활동 평가지표 측정의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격치에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기관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의원 법안 발의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발의된 법안에 옥석을 가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 기능의 효율화, 법률안은 결국 발의 자체가 아니라 본회의 통과와 공포가 목적이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과 제안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38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오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왜 그런 요구들이 터져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는 장애 등급제와 지금의 수용시설제도, 그리고 부양의무화제도. 장애인들은 이 세 개를 장애계 3대 적폐라고 부릅니다. 먼저 장애 등급제 관련해서 장애인도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 다른데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서비스가 결정되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의료적 손상에 따른 낙인이라서.
장애인 개인의 소득 수준과 환경, 장애 정도, 유형 등을 두루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예산도 아끼고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지금의 집단 장애인 거주시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을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돈으로 보는 시각과 보조금 횡령 등 크고 작은 비리, 성범죄 같은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주체로 되는 소규모 시설, 이를 통한 자립과 자활,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이들이 꿈꾸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아직도 정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제발 시스템과 예산으로 좀 만들어내자.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제.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로 손꼽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렇다 할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득이 있다고 비장애인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을 그냥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장애계 3대 적폐 철폐를 요구하며 어제 오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맨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비장애인은 20-30분이면 갈 길, 3시간 넘게 걸려서야 이들은 청와대 앞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몽골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회나 정부가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나흘 앞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입니다. 차별 철폐를 정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부른 가수 심수봉 씨를 떠올리게 하는 수봉이라는 법률용어도 있다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를 놈놈놈과 수봉. 과연 누구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함께 보시죠.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놈자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 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가 민법 놈놈놈 3인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뭐잖아, 과연 누가 최고인지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우리 민법에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놈놈놈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하나라도 뜻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상린자, 민법에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아니,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표의자. 아,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상표. 상린자, 조간인가? 위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다. 표의자는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인가? 목리자는요? 꿈에 나타나는 사람? 모르겠네. 모르는 놈 3인방 가운데 첫 번째 상린자는 민법 제235조에 나옵니다. 상린자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답니다.
동어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용수라는 목적어의 의미도 모호하고 무엇보다 주어인 상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린은 한자로 서로 상의 이웃린을 씁니다. 따라서 상린자는 해석하면 서로 이웃한 사람이 됩니다. 용수는 쓸 용의 물수, 물 사용을 말합니다. 즉, 해당 민법 조항은 서로 이웃한 사람은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답니다. 막상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말을 상린자니 뭐니 저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겁니다.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는 조항에 나오는 표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의 표의는 겉표의 뜻 의자를 씁니다. 그냥 의사표시자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쉽고 명확한지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는 가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법 놈놈놈 3인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희한한 말 목리자입니다. 목리자는 민법 제233조에 나옵니다.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입니다. 승계인은 승계한다. 역시 동어 반복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목리자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주어의 뜻을 모르니 목리자의 무엇을 승계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목리자요? 목리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목리자, 목리의 몽은 어리석을 몽, 이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어리석고 이롭다는 건지 이로움에 어리석다는 건지 한자를 알아도 도통 무슨 뜻인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목리자의 뜻은 이득이나 덕을 얻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자 사전의 목리는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몽자에는 받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 실생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령에 뭐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서 법률을 이용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민법 놈놈놈 3인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런 낯선 말들이 우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법전에 남아서 우리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한자를 알아야 겨우 한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민법 법률 용어 놈놈놈 3인방. 한자어 표기면서 정작 법전에는 단 한 글자도 한자 표기 없이 그냥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라고만 쓰여있는 이 난해한 법률 용어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수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부른 가수 심수봉 씨 말고 딱히 다른 거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 수봉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명색이 법률방송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 수봉.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수봉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수봉이라는 낯설디 낯선 법률 용어는 우리 민사소송비용법에 나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1항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납하지 아니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무슨 암호문을 읽는 듯 정독해서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만 떼놓고 보면 법원이 수봉하여야 한다입니다. 수봉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반응은 당연히 금시초문, 태어나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셨는가요? 예, 수봉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수봉은 일단 한자로는 거둘 숫자에 받들 봉자를 씁니다. 한자를 알아도 그대로 해석하면 거두어 받들다는 이해하기 힘든 뜻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한자를 보여주고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입수에 받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예, 아주 어려워.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한 번 좋아하는데 아주 어려운데 이거? 거둘 숫자에 받들봉, 수봉.
국어사전을 보면 세금을 징수함 또는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걷어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봉은 세금이나 비용 따위를 걷어들임, 징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수봉이 징수라고 설명을 해도 선뜻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용을 수봉하다 이러면 수봉하다. 비용을 징수하다 이런 뜻이 딱 떠오르시나요? 징수하다, 수봉하다? 네. 반대 같은데요? 반대요 같으세요, 오히려? 이 수봉이라는 법률 용어는 1954년 9월 민사소송비용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들어갔습니다. 60년도 훨씬 넘은 오래된 법률 용어. 대한민국 모든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는 수봉의 뜻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거에 관해가지고 법률 용어 사전이나 뭐 관련 문헌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은 물론 한자 뜻을 가르쳐줘도 쉬이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 수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조차 단어 뜻을 잘 모르는 법률 용어 수봉. 법률 용어 사전이나 관련 문헌에서조차 사라진 주거 박제화된 법률 용어 수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조차 모르는 법률 용어 수봉. 그때 그 법률 용어 수봉.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3배나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 사유는 뭔지, 그리고 장호준 목사의 판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3배 가까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검사가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봤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미국 현지 한인신문에 10차례 게재한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 목사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는 다만 국선 변호인을 통해 역사적 신념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장 목사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의도나 배경 등을 봤을 때 이른바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구형량의 3배 가까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장호준 목사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양형에 있어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3배 가까이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리는 순간 무덤덤한 표정으로 책상 쪽만 응시하고 있던 검사가 오히려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 선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에 검사는 재빠르게 적응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변호사가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한 이례적인 경우죠.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무죄까지 기대하진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나오네요. 판사는 판사로서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정색을 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으로 진실을 말했던 개외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뭐하러 피곤하게 국내 문제와 송사에 계속 얽힐 필요가 있냐는 질문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역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의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도 자신에 대한 유무죄가 아니라 선거법의 불이함을 다퉈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장호준 목사의 항소 이유입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선거법은 국민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장호준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이에 따라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준 목사 소식을 전해들은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장 목사 항소심에선 국선 변호사가 아닌 민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봄이 왔나 했더니 벌써 낮에는 초여름 날씨라는 일기예보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날씨만큼이나 한 주일 법조계 소식도 변화무쌍했는데요. 주말에는 차분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로우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